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나라가 그 기술로 무너졌습니다. 숫자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50%에서 0%, 이게 일본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 변화입니다. 198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니 워크맨은 전 세계인의 주머니에 들어갔고 일본 조선소는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인텔조차 일본에 밀려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디램 점유율 0%, 소니 TV는 5위권으로 밀렸고 LNG 운반선 시장의 90%는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세계 1등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에즈라 보겔 교수가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이 세계 1등이라는 뜻이었죠.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인들은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당시 소니 워크맨은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고 도시바와 NEC는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도체 분야를 보면 1980년대 세계 점유율 50%를 넘었지만 지금은 디램 점유율 0%입니다. 일본에서 디램을 만드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니 트리니트론 TV는 전 세계 거실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점유율 5%대로 밀려 5위권입니다. 삼성전자는 19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조선 분야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일본이 세계 점유율 50%를 넘겼지만 지금은 LNG 운반선 시장의 4위권으로 밀렸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카메라입니다. 일본 소니는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절대 강자였고 당연히 테슬라도 소니 센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파트너를 바꿨습니다. 소니 대신 삼성전자 센서를 채택하기 시작한 거죠.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까지 LG 이노텍이 70, 삼성전기가 30%였는데 2022년부터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체 모델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싹 가져갔습니다. 계약 규모는 4에서 5조 원, 삼성전기 점유율이 30%에서 80%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래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조차 일본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품질의 덫입니다. 일본 반도체는 은행 금고 같았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고 25년 동안 고장 안 나는 최고급 금고였죠. 실제로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25년 보증을 내세웠습니다.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용으로 설계됐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PC 시대가 온 겁니다. PC용 메모리가 25년 보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3년에서 5년 쓰면 새 컴퓨터로 막 바꾸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25년 보증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3년 쓸 수 있는 저렴한 사물함이 필요했던 거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프랑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최고급 재료, 최고급 셰프. 한 접시에 50만 원. 정말 맛있긴 하지만 손님들이 매일 5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분식집을 차린 겁니다. 떡볶이, 김밥, 라면 한 끼에 5천 원. 미슐랭 레스토랑만큼 고급스럽진 않지만 맛있고 싸고 빨리 나옵니다. 손님들이 매일 올 수 있죠. PC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졌고 삼성전자는 적정 품질의 제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슐랭 레스토랑을 고집했고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우리는 최고급이야 라고 버텼습니다. 이게 바로 품질의 덫입니다. 품질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망한 거죠. 두 번째 원인은 투자 타이밍 실기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특이한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특이한 산업입니다. 불황일 때 투자해야 호황일 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호황일 때 공장 짓기 시작하면 다 지을 때쯤 이미 불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불황일 때 투자하고 호황이 오면 그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서 돈 버는 타이밍 산업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불황이 오면 투자를 줄였습니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로 일본 경영진들이 겁을 먹었거든요. 잘못 투자했다가 회사 망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일단 안전하게 가자는 거였습니다.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또 보고서 쓰고
결정은 미루다 보니 투자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정반대였습니다. 불황이 오면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남들이 무서워서 움츠러들 때 삼성은 오히려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오너 경영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결단하면 바로 실행됐습니다. 몇 조 원을 투자하는 결정이 몇 주 안에 내려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무너지는 디램 산업을 살리려고 9년에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NEC, 히타치, 미쓰비시, 디램 사업부를 전부 합쳐서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일장기 반도체라고 불렀죠. 일본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메모리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면서 버티기 경쟁에 들어간 거죠. 엘피다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12년 2월 파산보호 신청, 일본 디램 제조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갈라파고스 증후군입니다. 갈라파고스는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한 곳입니다. 이 섬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물들이 삽니다. 섬이 고립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진화했거든요. 일본 IT 산업이 딱 이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났는데 일본 시장에만 맞춰져 있어서 세계 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모드입니다. 1999년 NTT 도코모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거든요. 아이모드는 그보다 8년이나 앞섰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메일 보내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게 1999년 일본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일본 안에서만 통했거든요. 아이모드는 일본 통신 표준으로만 작동했습니다. 글로벌 표준인 GSM 방식과 호환이 안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시장이 이렇게 크고 돈이 되는데 굳이 해외 나가야 해? 일본 내수 시장이 워낙 컸거든요. 1억 2천만 명이 사는 부자 나라잖아요. 그런데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표준으로요. 일본 기업들은 처음에 아이폰을 깔봤습니다. 뭐야 이거? 저화질 통신도 안 되고 TV도 안 되잖아. 하지만 결과는 아이폰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아이폰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혁명이었거든요.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네 번째 원인은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입니다. 일본 전자기업들은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했습니다. 칩도 직접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직접 만들고 카메라도 직접 만들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자기가 하는 거죠.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쉽고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더 큽니다. 모든 걸 직접 하려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은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기술은 과감히 외부에서 도입했습니다. 자기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협력사와 같이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삼성은 경쟁사한테도 부품을 팔았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메모리 들어가잖아요. 일본 기업들은 이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쟁자한테 우리 기술을 준다고? 미쳤어. 그런데 삼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품 팔아서 돈 벌고 완제품으로도 경쟁하면 되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 몰락의 4가지 원인. 첫째, 품질의 덫. 너무 좋은 걸 만들다가 시장이 원하는 걸 놓쳤습니다. 둘째, 투자 타이밍 실기. 불황일 때 움츠러들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셋째, 갈라파고스 증후군. 일본 시장에만 최적화하다가 세계 시장과 단절됐습니다. 넷째,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 모든 걸 혼자 하려다 속도와 비용에서 밀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등이라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변화를 못 보면 어느 순간 후발주자한테 뒤집어지거든요. 일본은 기술을 발명하고도 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워서 이겼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시장의 변화를 읽는 눈, 그리고 그 변화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실행력이었습니다.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 고집하다가는 세상이 바뀔 때 도태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장이 뭘 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보이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든 1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카메라를
누구한테 맡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니가 아니라 삼성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공급사가 바뀐 게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망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